제 개인적으로는 좀 등판했으면 좋겠다. 왜냐? 한 장관이 73년생입니다. 예. 좀 X세대의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이 나와서 영호남이라고는 지역 갈등까지도 전부 없애버리고 586 세대를 좀 퇴장시키는 이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셀럽을 뛰어넘어서 히어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우려가 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차출이나 정치에 관한 얘기들 당 지도부에서 전혀 나온 바가 없고요. 그건 현재로서는 저는 가시가 되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직접 들은 바가 없고요.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총선 차출해서 선거를 진두지휘하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법무부 장관 역할을 더 잘 수행하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일단 있다고 봅니다. 우리 법무부 장관께서 국회 오실 때 이렇게 뭐랄까요 싸워보는 사람 같은 느낌? 전사처럼 예. 투사. 그리고 꼭 보면 이렇게 도스태핑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민주당을 장관이 자극하고. 도스태핑을. 경찰 생각이 있으면 뭐 본인이 일찍 사퇴해서 경찰이 맞겠죠. 저 같은 죄인이 한국에 와서 사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드리고 최대한 열심히 협조해서 수사받고 나와서 빨리 5.18 단체 유가족분들,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리고 싶어요.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백반장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본 정부가 조금 전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네. 발표했는데 파장이 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내년도 일본 초등학생들이 공부할 사회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언급하고 강제 동원의 강제성을 희석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독도에 대해서는 70년 정도 전부터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됐다고 표현했는데요. 강제 동원과 관련해선 일제 강점기에 많은 조선인이 자발적으로 일본군에 참여한 듯한 문장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네. 자, 일본이 좀 변하고 있다라는 게 또 네. 정부의 설명이었는데 아무튼 좀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부와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게 나옵니까? 네, 일단 정부는 외교부 명의의 성명을 냈는데요. 네.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했습니다. 네. 또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고요.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는데 접근법은 좀 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본의 군국주의적 사고라고 일본 정부를 겨냥했고요. 민주당은 친일 외교라면서 국정조사 실시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내내 한일 정상회담 둘러싼 공방이 뜨거웠잖아요. 네. 다시 좀 논란이 달아오를 그런 분위기로 보입니다. 저희가 관련된 얘기는 잠시 후에 뉴스픽에서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여당 일각에서 한동훈 차출론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총선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인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제 친윤계 박수영 의원의 발언으로 다시금 총선 차출론이 대두된 건데요. 네. 또 다른 친윤계 유상범 의원은 장관 역할에 충실할 때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비윤계 천하람 당협위원장은 험지 차출론을 꺼내들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은 한 장관의 국무위원으로서의 언행을 지적했습니다. 정치할 생각이라면 빨리 사퇴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글쎄요, 좀 전에 그 발언도 들어봤습니다만 네.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올 때 싸우러 오는 것 같다라는 또 그런 네. 지적을 유 전 의원이 하기도 했잖아요. 자, 민주당 소식 짧게 좀 짚고 가면요. 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당직 개편을 했다는 얘기를 저희가 속보로 다뤘었잖아요. 네. 그 당직 개편에 대한 평가를 놓고 친명, 비명계의 의견이 좀 다르죠? 네, 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친명계에서는 탕평 인사라고 호평을 했고요. 네. 일부 비명계에선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네. 조응천 의원은 근본적인 해법은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는 거라면서 유임된 사무총장도 방탄 프레임에 관련이 있으니까 교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관련된 소식은 저희가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보도록 하고요. 들어갈게요. 네. 오늘 속보가 많습니다. 네. 네,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채커 조멘토 백반장, 김현숙 수어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청자 정의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여론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특히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관련해서 정치권의 반응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 쪽에서 상당히 강경한 그런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된 얘기들도 저희가 반영을 하면서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백 반장, 오늘 응답하라 주제는 뭐예요? 네,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당내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등판설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볼 예정인데요. 유튜브에 정치부 회의 실시간을 검색하시면 댓글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뉴스가 많은 하루인데요. 서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 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강제 동원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초등학교 교과서 10여 종을 통과시켰습니다. 조금 전 발표가 된 사안이죠.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관계 정상화를 선언한 지 약 2주 만의 일이라서 반발과 파장이 더 거센데요. 우리 정부는 곧바로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야권에서는 굴욕 외교 주장을 다시 들고 나왔는데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화요일의 뉴스픽 5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역사 왜곡 뒤통수, 전격 공개, 공연 보고 누락, 태어나서 죄송, 법정서 만났다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픽, 지난주까지 다정회에서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소식이죠. 3월 16일 한일 정상회담으로 다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당시 양국 정상은 회담을 마치고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저 울체커가 가장 먼저 주목한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발언은 이거였습니다. 先般、韓国政府は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問題に関する措置を発表しました。その際に日本政府は1998年10月に発表した日韓共同宣言を含め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いることを確認いたしました。 네, 정 의원님들은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기시다 총리가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고 표현한 부분인데요. 일본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를 일컫는 말인 징용공이라는 단어를 안 썼다고 제가 회담 다음 날 짚어드렸습니다. 역시나 기시다 총리는 계획이 다 있었나 봅니다. 오늘 일본 당국이 내년부터 일본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이 공부할 사회교과서 12종에 대한 검정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오늘 심사를 통과한 교과서들 강제동원 관련된 내용에서 강제, 징병 등 강제성이 들어간 표현들을 지웠습니다. 참여했다, 심지어 지원했다는 표현이 들어간 교과서도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하야시 외무상의 발언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これらはいずれも強制労働に関する条約上の強制労働には該当しないものと考えておりまして、これらを強制労働と表現することは適切では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 여기에 해당 교과서들은 독도에 대해서도 다케시마라고 일컫는 건 물론이고요. 일본의 영토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고유 영토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땅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이 갈수록 대담해지는 일본 교과서의 왜곡, 이제 일본 국민들이 제대로 된 역사를 배울 기회가 사라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 제철이 전쟁 중에 강제징용을 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은 재판 판결에서도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임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일본 국민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SNS나 인터넷상에서는 역사 수정주의자, 즉 역사를 바르게 전달하려 하지 않는 우익들이 강제징용 부정론을 퍼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일본의 역사 왜곡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하지만 이번이 더욱 충격적인 건 앞서 있었던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 발표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때문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가 많은 부분을 양보했다는 평가가 나왔고 정부는 그때마다 한일 관계 정상화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윤덕민 주일 대사 현지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설명하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 계기로 해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는 하나의 토대가 마련됐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시작됐다고 생각되고 한일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고
지난 10년에 둘러싼 역사 갈등을 또 역사 전쟁이라고 할까요? 외교 전쟁을 했었습니다만 이제는 정상적인 한일 관계로 전환되는 하나의 계기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역사 갈등이 그리고 역사 전쟁이 끝났다고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 그리고 보수 언론에서도 한 목소리로 정부 차원의 강한 항의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데요. 만일 일본이 역사 교과서 왜곡을 강행한다면 우리 당은 강한 유감과 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 역시 강력한 항의의 뜻을 일본 정부에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이 아무리 역사를 왜곡한다고 하더라도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실효적 지배 측면에서나 대한민국 고유 영토로서 분쟁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번 일 한일 정상회담 결과로 생각 안 한다면서 이 두 개를 구분지어 말했습니다. 윤덕민 대사의 설명을 빌려오자면 일본 우익에는 우리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이 안보를 중시하는 우익이 있는가 하면요.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을 갖고 보는 우익, 즉 일본 역사를 미화하는 세력이 있는데요. 주 원내대표는 이 중에 일본 역사를 미화하는 일부 세력 문제로 보려는 듯합니다. 일본이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슬러 올라가면 군국주의적인 사고 이런 틀에서 못 벗어난 국제적인 흐름이나 국제 우호 친선 이런 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본의 문제이지 그것이 무슨 한일 회담 결과가 잘못돼서 그런 거는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세력이 일본 정치권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적잖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이 호사카 유지 교수 설명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의 자민당, 그 안에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의 존엄과 국익을 지키는 모임이 대표적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이 점을 몰랐다고 해도 또 무시했다고 해도 그건 우리 정부의 실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 정부가 일본이 채워줄 거라 기대했던 물컵 반잔, 채우기는커녕 우리가 채워놨던 반잔마저 날아가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일본의 호응을 기다리고 물컵의 반을 채워줄 걸 기다린다는데 당장 나온 게 문무성에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강제징용은 강제가 아니고 그냥 한국의 노동자들이 참여한 거다. 그러면 일본이 하나도 안 바뀐 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지금 경제나 안보에 대해서 협력하는 거 이거는 좋다 이겁니다. 그럼 그것만 하라 이거예요. 근데 왜 그걸 하기 위해서 역사 주권 영토의 문제까지 이렇게 함부로 5년 임기의 대통령이 그걸 건드리냐. 두 번째 팩은 전격 공개입니다. 얼마 전 한미 연합훈련 시즌을 맞아 북한이 공개한 도발 컬렉션 정리해드린 적이 있죠. 이 살라미 전술을 쓰는가 봅니다. 오늘은 또 그 끝판왕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전술 핵탄두 화산 31을 전격 공개했는데요. 핵무기 연구소를 시찰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언제든 그 어디에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영원히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하고 우세한 핵무력이 공세적인 태세를 갖출 때라야 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 국권과 제도와 인민을 감히 건드릴 수 없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북한이 공개한 보도 사진도 살펴봅니다. 화산 31, 직경 약 50cm에 길이 1m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 여러 개가 놓여 있죠. 그 뒤로는 다양한 미사일 사진도 보이는데 바로 화산 30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무기들이라고 과시한 듯합니다. 이 핵무인 수중 공격정 그리고 전략순항 미사일 등 그동안 북한이 순차적으로 공개한 도발 컬렉션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앞서 이 컬렉션을 소개해드리면서도 핵탄두의 소형화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소형화 기술은 상당한 수준으로 이렇게 진전돼 있을 거라고 평가하지만 그러나 지금 최근에 북한이 이야기하는 전술 유도 무기 몇 가지 제시된 그 무기 체계에 탑재 가능하다라고는 아직은 그렇게까지 보고 있지 않지만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미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오늘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이번 끝판왕 공개 이유 뭘까요? 역시나 한미연합훈련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바다 위의 군사기지라고 불리죠. 미국의 전략무기인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이 오늘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는데요. 여기에 맞설 전력 충분하다고 과시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가적인 핵무임 잠수정 시험 사진까지 함께 공개했고요. 그리고 핵 공중폭발 시험에도 성공했다고 북한은 주장했는데요. 미국도 참지 않았습니다. 6년 만에 니미츠함의 해상훈련 모습을 공개하면서 공개에 공개로 맞섰습니다. 축구장 3배 크기의 승조원 5천여 명을 태울 수 있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립니다. 미로처럼 복잡한 항공모함 안에는 70여 대의 전투기가 훈련을 준비했고 오늘만 20여 대가 뜨고 내렸습니다. And so it's important for us to be able to integrate with our Republic of Korea Navy allies and share information and our interoperability because we don't like to be coerced. I don't think anyone likes a bully. 이런 가운데 북한의 오늘 전술 핵탄두 공개로 그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서라도 7차 핵실험 가능성 더 높아졌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데요. 여권에서는 핵에는 핵으로 외치면서 나토식 핵 공유를 다시 한번 꺼내들었습니다. 나토식 핵 공유 방안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아직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은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이 방안도 하나의 강력한 선택지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나날이 진보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까지 감행한다면 더 이상 말로만 대응하는 데 그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어서 세 번째 픽으로 갑니다. 이 공연 보고 누락인데요. 지금 막 들으신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 다음 달 말에 있을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련 소식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국빈 만찬에서 이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가 합동 공연을 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YG 측은 제안을 받고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와 동시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교체설에 대한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국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 방미 일정과 관련해서 문화 행사를 같이 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는데 대통령에게 적게 보고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니 이거 왜 답을 안 줘? 1월 달쯤에 직접 여러 가지 제안을 직접 했는데 답을 안 줬다. 이것을 대통령 비서실에서 알고 나서 안보실에다 물어봤더니 이거 우리가 솔직히 좀 여러 가지 뭐 대통령 해외 일정 보안 사항도 있고 그래서 공유가 안 된 부분이 있다. 앞서 의전비서관과 외교비서관이 교체된 상태죠. 여기에 윤 대통령의 50년지기인 김 실장의 교체설까지 나오면서 대통령실 인적 개편의 신호탄이냐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대통령실은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습니다. 네, 다음 픽은 태어나서 죄송입니다.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예상과 달리 전 씨의 신병을 공항에서 바로 확보하고 마약류 투약 검사와 신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입국 직후 태어나서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전 씨는 광주에 가겠다는 뜻은 변함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저 같은 죄인이 한국에 와서 사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드리고 민폐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이번에 수사받게 되는 거 최대한 열심히 협조해서 수사받고 나와서 빨리 5.18 단체 유가족분들,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법정서 만났답니다. 법정서 만난 사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와 가세연 출연진입니다. 이 출연진은 2019년 부산대 의전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이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조 씨의 차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 결과 허위 사실을 방송해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공판에 조 씨가 증인으로 출석한 겁니다. 조 씨는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탔으면 억울하지도 않겠다면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유착화가 발제하는 사이에 들어온 속보 하나만 좀 얘기를 하고 가면요. 외교부가 조금 전 일본 대사관의 총괄공사 구마가이 나오키 총괄공사를 초치해서 불러서 왜곡된 교과서가 검정에 통과한 데 대해서 항의를 했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고요. 원래는 이제 아이보시 고이치 대사를 부를 예정이었는데 지금 일본에 잠깐 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총괄공사를 불러서 지금 이제 초치했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고, 오늘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우리 정부가 앞서서 곧바로 유감을 표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냈는데요. 이 일본 정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온 이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고요. 이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이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습니다. 이 강제 동원 서술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이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이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면서 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네, 교육부도 나섰습니다.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요, 외교부와 같은 논리를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강력히 항의를 하면서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 일본 정부는 우리 영토와 역사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해서 대국민 역사 교육과 독도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자, 물론 이제 일본의 역사 왜곡이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라고 아까 유채커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국면이 이제 한일 관계가 좀 정상화 국면으로 간다는 이제 그런 좀 상황이기 때문에 좀 파장이 더 큰 걸로 일단 보이고요. 사실 이제 오늘 검정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런 내용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좀 알려졌고, 대통령실은 해당 부처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할 거라는 그런 입장을 내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대로 외교부와 교육부가 차례대로 아마 입장을 내는 것 같고요. 정치권 공방이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전반적인 비판을 하면서 특히 이제 대통령실의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일 정상회담, 그 중에서도 특히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2차 자리를 거론하면서 정부의 대응 치욕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 당사자와 다수 국민의 반대를 무릅써가며 독단과 오만으로 강행한 강제동원 제3자 배상 굴욕안의 대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까? 대통령 혼자서만 극진하게 대접받고 온 오므라이스, 소맥 환대의 대가가 강제동원 부정과 독도 주권에 대한 야욕에 대해 눈감아주는 것이었나 봅니다. 이재명 대표도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에 나선 자리에서 윤 대통령을 비판했는데요. 상대방은 독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쪽은 감감무소식이라면서 독도가 일본 땅이다, 교과서에 독도를 싣겠다고 하면 무슨 소리냐며 박차고 나와야 하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당정의 대일구력 외교를 강조하면서 재보선에서의 심판론을 부각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미리 예고했던 국정조사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주에 대일 굴욕 외교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고요. 관련 상임위별로 청문회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와 외통위 차원에서 추진할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관련된 비판의 목소리들이 야권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정의당도 제3자 배상안, 그 굴욕안에 대한 대가냐, 상당히 좀 비판적인 그런 어조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관련된 논란이 당분간 또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자, 오늘 고른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강제동원 희석, 독도 영토 주장, 일본 교과서, 민주당 오므라이스 소맥 대가?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당정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노동시간 정책을 보완하라고 지시했을 때처럼 모든 정책을 MZ세대 청년 관점에서 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바로 오늘 MZ, 즉 대학생들을 직접 만났는데요. 또 김재원 최고위원회 정광훈 씨 관련 발언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제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 당이 작년부터 집권 여당이 되긴 했지만 당정 협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서 당정 협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든 정책을
MZ세대 청년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면서 MZ세대는 그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 3주 연속 지지율이 하락한 윤석열 대통령 처방전은요, 당정 협의 강화였습니다. 특히 MZ세대와의 소통을 강조했는데요. 당에서는 바로 지지율 하락의 원인까지 선명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주 69시간 노동시간, 그리고 비현실적인 저출산 대책 같은 이런 정책적인 혼선, 그리고 성과 없는 한일 정상회담을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정책적 혼선, 69시간 프레임, 자녀 셋, 그다음에 한일 외교 과정에서의 강제징용 제3자 배상에 따른 반일 프레임, 당정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완성된 정책을 보여주는 노력을 하고 MZ세대와의 계속적인 소통, 그다음에 한일 관계가 네, 당정 협의 강화라는 특명을 받아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요. 오늘 바로 실행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주문은 결국 이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당을 통해서 의견을 좀 더 많이 수렴하겠다는 거죠. 국민 중에서도 MZ세대 청년이라는 공략 대상을 콕 집어준 상황입니다. 바로 저 MZ 류 실장 류민지로서는 반가운 얘기입니다. 야, 민지가 해달라는데 한번 좀 해보자. 같이 하면 되잖아. 네, 그래서 김 대표가 간 곳 바로 이 경희대학교 학생 식당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1,000원의 아침밥이라는 현장을 점검했는데요. 이 1,000원의 아침밥은 정부와 학교가 공동으로 기금을 지원해서 대학생들에게 단돈 1,000원의 밥을 제공하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소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학교랑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서 저희가 1,000원만 내고 아침을 먹을 수 있는데요. 이런 사업이 비단 경희대만 아니라 좀 확대돼서 다양한 학교도 누릴 수 있으면 좋겠고. 지금 1,000원이가 지난다는데 단가도 좀 높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참여 학생도 많을 수 있도록 품질 좀 높여야 되는 학교도 있고, 경희대는 너무 불쌍한데. 네, 김 대표는 대학생들이 직접 당의 정책 개발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각 대학별 총학생회와 채널을 만들어서 소통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까지 오늘 밝혔습니다. 정책의 발굴과 수립, 이반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된 정책 개발, 그리고 정책 수립 참여를 여러분들 할 수 있도록 채널을 만드는 생각을 합니다. 각 대학별 총학생 그룹하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정치적인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의논할 수 있는 채널을 좀 만들어도 좋겠다. 네,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 중에는 지난 한일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점도 문제지만요. 일본과 미국 쪽에 치우친 외교의 방향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도 우려되는 지점이 좀 있었죠. 그래서일까요? 김 대표는 오늘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만났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서로 최대 수출 교역 대상국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진핑 주석께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을 방문해 주셨으면 하는 오랜 동안의 바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좀 안정되면 적절한 시기에 시진핑 주석께서 대한민국을 방문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빨리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모든 현안에 대해서 아주 긴밀한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있어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도 열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요. 김 대표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이 역할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오도록 해달라라는 건데요. 싱하이밍 대사는 뼈 있는 말로 화답을 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아쉽다라면서 강대강으로 가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요즘도 아쉽습니다. 강대강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는 중국하고 가깝으니까 화해하시고 앞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우리 마음은 있습니다. 네, 이 화해하시라라는 싱 대사의 발언이요. 윤석열 정부의 이 대북 정책이 강경 모드로 흐르는 데 대한 이 중국의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발언이 있기 1시간여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인권 보고서를 처음으로 출간하고 공개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이 가장 크게 반발하는 이슈 중 하나인데요. 북한 인권법이 이제 제정된 지 7년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행이 돼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북한 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합니다.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이 당부한 당정 협의 강화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더 근본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보완제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붙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였던 지난 한 달 동안요.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동반 하락세였기 때문인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이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당대회가 있었던 지난 3월 1주차 때보다 지금 3월 4주차 때 6.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민주당과는 보시는 것처럼 크로스를 이뤘는데요. 윤심 전당대회를 치렀던 이 국민의힘이 컨벤션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장면을 들어서요.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사당이 됐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 앞에서 90도 전하는 그거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대통령이 이제 당을 완전히 지배하고 장악하고 독점을 했다. 그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민심을 반영하는 그 기능에 상당히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네, 김기현 대표가 당선 직후 강조했던 이 연대 포용탕평의 연포탕 아직 끓이지 못했다는 게 중론인데요. 과거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까웠던 강대식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앉힌 걸 제외하면 최고위원과 당직자들 모두 친윤계 일색입니다. 김 대표는 당대표 경선을 치렀던 천하람 당협위원장도 아직 만나지 못했죠. 천 위원장은 전당대회 직후부터 이 친윤계 최고위원들이 일제히 반 이준석 기조를 들고 나온 데다 이준석 전 대표의 손절을 전제로 한 호남 특위 제안설까지 나돌면서 지금 만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기도 거부하기도 어렵다고 했는데요. 저도 젊지만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또 만날 수 있는 환경과 명분을 주거나 그게 아니면 모두가 그냥 조용히 계셨었으면 저와 김기현 대표 별일 없이 그냥 만나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인데 옆에서 너무 많은 말을 얹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좀 만나기가 지금 어려워진 타이밍은 보면 네, 당내 일각에서 이 천 위원장을 포함한 천아용인을 중요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요. 다름 아닌 MZ세대와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한 달간 국민의힘 지지율 그중에서도 20대 이하 지지율을 살펴보면요. 국민의힘 지지율에 못 미칠 뿐 아니라 이 아래에 있는 게 이제 20대 이하 지지율입니다. 하락폭도 더 큰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천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와 본인을 분리하고 이 보여주기식 끌어안기 이런 방식으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준석과 선을 긋고 주류의 손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2030에서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랑 한번 악수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막 올라갈 정도면은 너무 좋겠지만 제가 무슨 YSDJ가 아니거든요. 저를 만나는 노력보다는 2030 세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만한 본질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네, 친윤계 최고위원의 돌출 행동도 지지율에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를 헌법에 이 5.18 정신을 넣는다는 건 불가능하다, 반대다 이렇게 전 씨를 만나서 말을 했다가 이틀 만에 사과를 했었죠. 이번에는 최고위도 결석하고 미국까지 가서 우파를 천하통일했다고 전 씨를 추켜 세웠습니다. 우파지는 사실 행동하면서 활동하는 분들이 정당에는 잘 없었는데 정광훈 목사께서도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 통일을 해서 요즘은 그나마 아무리 우파 진영도 민주노총에 대항하는 그런 활동 무대가 되어서 그나마. 네, 당 내에서는요. 우파 진영을 천하 통일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전광훈
목사 전광훈 씨냐 이런 취지의 반응이 나왔는데요. 앞서 김 최고위원이 5.18 관련 발언을 이틀 만에 사과한 이유, 윤 대통령과의 뜻이 어긋났기 때문이었죠. 고령층 그리고 강경 보수의 지지를 받는 전 씨를 추켜 세운 것 역시 모든 걸 MZ의 관점에서 보라라고 했던 윤 대통령의 지시와는 맞지 않는 듯합니다. 친윤계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 친구로서 또 정치 선배로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 되는 워딩은 뭐 워낙 잘 해왔던 사람인데 오늘 이렇게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을 제가 표시합니다. 정황 분석은 더 하는데 언어의 전략적 구사가 요즘 최근에 감이 떨어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는 이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개인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글쎄 뭐 전후 문맥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보도된 것만 봤는데요. 별로 그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자신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네,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이죠. 전당대회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당 지도부입니다. 일반 개인의 의견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요. 과거 자유한국당도 이 5.18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징계를 했었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서 1등 최고위원을 징계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당 대표도 품위 유지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징계를 했던 윤리위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우파가 정말 쪼그라드는 것은 도대체 당의 윤리위 어떤 실종 사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5.18 발언 같은 걸 하면 민심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징계를 해야죠. 근데 안 하고 지나가잖아요. 할 생각도 아무도 없는 거고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한두 번 하는 실언이 아니라면서 제명을 하라고 했는데요. 당선 한 달이 채 안 돼서 이 지지율 하락 추세를 마주한 김기현 대표의 고심이 깊어 보입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MZ 소통 강조하자 대학생 만난 김기현 대표. 김재원 최고위원 발언 징계 가능할까? 어제 저희가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을 정치인사이드에서 다뤘는데 파장이 상당히 커진 그런 상황이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당내에서 제명을 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자, 오후에 나온 속보 하나 좀 간단히 좀 짚고 가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저출산위원회를 주재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저출산위를 주재한 건 2015년 이후 약 8년 만인데요.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15년간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책임진다는 믿음 과 신뢰를 줘야 한다는 거라면서요. 막말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자, 구체적인 대책이 좀 나온 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출산위는 일단 그동안 서비스 시간 수당 지원 같은 정책 외연을 갖췄지만 사각지대가 좀 있었고 정책 체감도도 낮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영유아 어린이집과 유치원 돌봄 수준을 높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린이집 영세반을 늘리고 학교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늘봄 학교도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는데요. 중소기업 비정규직 같은 노동 약자들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현재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으로 범위를 넓히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아이 있는 가구의 공공주택 입주 조건을 강화하고 신혼부부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요건도 완화하는 등 주택 관련 정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최근 여권에서 내놓은 저출산 관련 대책에 대해서 반발이 많았잖아요. 이에 대한 좀 대응 차원으로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제안했던 이 저출산 대책을 대통령실에서 검토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논란이 됐던 안인데요. 아동수당을 1인당 월 100만 원씩 18살까지 주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안이 포함이 됐습니다. 논란이 특히 됐던 부분은 30세 이전의 아이를 3명 이상 낳으면 남성의 병역을 면제해주고 또 자녀 1명당 증여세를 면제 한도를 1억씩 늘려주는 그런 안이었는데요. 4명을 낳으면 4억의 증여세를 면제해준다 이런 겁니다.
네, 이 병역 면제의 경우에는 이 30대 전에 3명을 낳는다는 게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최근 결혼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죠. 민주당에서는 애는 여성이 낳는데 왜 남성에게 혜택을 주느냐, 이런 꼰대 정책이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증여세 면제 정책 역시 부자 감세의 일환이라면서 부유층을 위한 정책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네. 자, 앞서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 발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을 다뤘었는데 홍준표 시장 얘기를 좀 다시 해보게요. 그러니까 그 홍준표 시장이 제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제 공식적으로 들고 나온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맨날 실언만 하는 사람은 그냥 제명하라. 한두 번 하는 실언도 아니고 실언이 일상화된 사람인데 제명하자라는 겁니다. 그런 식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정무수석을 했으니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망하지 않았느냐 라면서 총선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꼬집기도 했습니다. 홍 시장은 대구시장 후보 경선 당시 김재원 최고위원과 맞붙은 바가 있는데요. 당시 감정 싸움을 벌이는 등 관계가 그리 좋은 사이는 아닙니다. 네. 뭐 악연이 있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일단 제명해야 한다는 주장은 또 상당히 수위가 높은 그런 주장으로 일단 보이고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좀 난국을 돌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이제 아까 유 실장이 설명을 했잖아요. 지금 이제 지도부와 당직 구성이 이제 친윤계 위주로 돼 있는데 좀 당연하다, 오히려 거꾸로 당연하다는 주장도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영두 의원인데요.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친윤계와 비윤계를 구분하는 건 그거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당은 당연히 대통령과 코드를 맞춰야 한다고도 했는데요. 당 지도부와 당직 구성에 이어서 원내대표 후보까지 죄다 이 친윤계인데 그에 대한 비판 혹은 우려가 나온 데 대한 답변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여당이 친윤이 아니면 뭘 합니까? 여당은 영어로는 거버먼트 파티라고 그럽니다. 룰링 파티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이 여당에서 대통령을 비난하고 하면은 야당이 해야죠. 자,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아까 유 실장도 설명했습니다만 노동시간 문제나 또 저출산 대책 같은 정책적 혼선이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이 오늘 직접 저출산일을 주제를 한 거고요. 네. 이 노동시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주 69시간 노동 이 얘기죠. 이 대통령실과 고용노동부 장관 또 대통령실 관계자와 대통령의 입장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면서 많은 혼란을 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 이슈를 화두로 잡은 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대응 이후에 지지율이 반등했던 경험이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번 69시간 노동시간 유연화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 평가가 나왔습니다. 아예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번복을 하고 왔다 갔다 그러면서 여론 눈치를 살피고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었다 그러고 아니 정부가 어떻게 입법 예고까지 한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69시간 가지고 노동개혁이 초반부터 이렇게 꼬여버렸다고 그럴까요? 제가 보기 이거는 철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모든 정책을 MZ 관점에서 보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 과연 MZ 세대에게 제대로 소구력이 있는지는 유 실장이 이제 바로 검증할 수 있겠네요. 네, 검증도 해야겠죠. 네, 류민지의 또 활약을 좀 기대해 보고요.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대통령 MZ 소통 강조, 대학생 만난 김기현 대표, 김재원 발언 징계 가능할까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으로 갑니다. 검수완박이 유효한 입법이란 헌재 결정에도 한동훈 장관은 검수 원복 시행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죠. 민주당 내에서는 한 장관에 대한 탄핵론, 반대로 국민의힘 일각에선 한 장관의 총선 차출론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박준호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왜 도대체 깡패, 마약, 공고, 위증 수사를 못하게 되돌려야 한다는지 그 이유를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시행령 개정으로 이 부분이 완전 개선되고 있는 추세가 통계적으로 보이고 있죠. 깡패, 마약 잡고 있고요. 이걸 다시 되돌리자고요?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렇게 기술수를 막으려고 그러세요? 왜 막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국회에 출석한 날은 어김없이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는 날이죠. 어제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또다시 한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 간 공방전이 벌어졌는데요. 이번엔 이 헌법재판소의 이 검수완박 입법 유효 결정을 두고 부딪혔습니다. 민주당은 이 헌재 결정에 따라서 정부의 검수원복 시행령 철회를 요구했는데요. 검찰청법과 어쨌건 형사소송법이 지금 이제 유효로 확정이 된 거 아닙니까? 6대 범죄에서 다시 부패와
경제범죄 중 2대 범죄로 이렇게 축소하는 그런 그 법의 취지를 존중해서 시행령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수 원복 시행령이 이 검수 완박의 입법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수령을 하면 상임위에서 공개 토론을 벌이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아직도 지금 결정문 본 사람이 없거든요. 그 결정문을 놓고 우리 평소에 얘기하듯이 정치적 레토릭이 아니라 정말 법률가로서의 양식을 가지고 그 시행령이 법률 해석의 취지에 맞는지 토론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법에 관련된 절차가 있으니까요. 저는 상임위 개최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한 장관도 쉬이 물러날 성격이 아니죠. 이 헌재의 결정을 존중은 하지만 공감은 하지 못하겠다는 태도였습니다.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가 가능해진 이 깡패, 마약 등의 수사를 왜 못하게 하는지 되물었는데요. 오히려 자신과 입장이 같은 이 헌법재판관 4명의 소수 의견을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 9분 중에 4분께서 검사의 청구인 적격도 인정하셨습니다. 4분의 의견이 달랐다. 그리고 장관과 검사의 헌법적 권한이 있다는 걸 인정했다는 부분도 좀 중시해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은 이 소수 의견을 거론하기 전에 한 장관이 이 헌재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부터 한 게 맞다고 꼬집었는데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시스템에 의해서 이런 결정이 나왔으면 그동안에 본인이 주장했던 바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국민께 일단 사과를 드리고 그리고 그 소수 의견에서 지적한 점에 대해서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나오는 게 맞는 것이지. 오히려 한 장관은 이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 문제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헌재가 위장 탈당이 법사위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점을 언급한 겁니다. 중요한 건 명확하게 답변해 위장 주셔야 될 것 탈당으로 같습니다. 인한 명백한 위헌과 위법적인 절차로 입법이 진행됐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이번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들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전을 벌일 때는 질문을 질문으로 받아치는 게 한 장관의 일관된 스타일이죠. 민주당의 사퇴 요구에도 역시나 질문으로 응수했습니다. 이 결과가 4대5가 아니라 5대4였으면 이번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님들 다 사퇴하실 생각이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런 한 장관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속은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당 지도부 내에서 이 탄핵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정청래 최고위원, 앞서 이 민주당 내 일부 강성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한동훈 탄핵 주장을 이어받았는데요.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이 되는 거예요. 모법이라는 게 있고 모법에 따른 것이 대통령령, 시행령 이런 거예요. 근데 하위 법규가 법률을 잡아먹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되겠습니까? 어제 한 장관이 보였던 태도가 이 심기를 거스르는 듯합니다. 탄핵을 작년부터 말씀하시니까 뭐 이렇게 탄핵이란 말이 깃털처럼 가볍게 쓸 수 있는 말인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기름 먹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주까리 기름. 이렇게 깐죽대요. 국회에 출석한 어느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는 국민을 상대로 그렇게 오만한 태도를 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을 대상으로 행정기관의 수장, 장관이 하극상을 펼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 원내대표 주자로 꼽히는 김두관 의원도 이 탄핵론에 힘을 실었는데요. 그 헌법재판소에 어쨌든 그 검수완박법에 대한 유효 판결이 나오고 그렇게 됐으면 합헌 판결을 내렸으면 거기에 대한 겸손의 자세를 보이는 게 상식인데 오히려 뭐 그걸 역공을 취하고 이런 태도들을 봤을 때 또 충분하게 탄핵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탄핵론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자 신중론도 나왔습니다. 이 당 차원에서는 이 탄핵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선긋기에 나선 겁니다. 하여튼 뭐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한동훈 장관 탄핵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거론되거나 논의되는 건 없다. 한동훈 장관이 문자로 뭐 민주당에서 탄핵을 하고 있는데 당당하게 임하겠다라고 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누가 탄핵을 말했나 보니까 김용민 의원 빼놓고는 거의 없었더라고요.
이 민주당에는 뼈아픈 기억이 있죠. 이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이 대선 후보로까지 체급을 키워준 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반대로 야권 입장에서는 추미애가 날갯짓을 시작하면 추나땡을 외치곤 했는데요. 추미애가 나오면 땡큐라는 말의 약자죠. 윤 후보를 키운 건 파라리 추 전 장관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사실은 선거운동을 조국 추미애 장관이 다 해줬고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 정권 자체가 윤석열 선대위원회 같아요. 때리면 때릴수록 커진다. 흐름이? 그렇죠. 본인은 가만히 있어도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또 국민들이 동정심을 갖게 해주고 이번엔 탄주땡, 네, 탄핵해주면 땡큐일까요? 이번 판도 저 당시와 흐름이 유사한데요. 민주당이 한 장관을 강하게 때리면 때릴수록 이 한 장관의 주가가 올라가는 시기죠. 민주당 내에선 이 한 장관의 페이스에 말려선 안 된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한 장관이 일부러 이 탄핵론을 유도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헌재에서의 그 실패를 본인의 탄핵 문제로 프레임 전환을 시켜서 지금 국민들의 관심을 자꾸 호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답변이라든가 좀 더 한동훈 장관의 언행이 자꾸 이제 그 탄핵 쪽으로 가는. 그럼 의원님 말씀은 한동훈 장관의 그 언행은 민주당을 향해서 나 탄핵시켜달라는 어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는 도발로 좀 보여지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은근히 한 장관을 계속 때려주길 바라는 눈치인데요. 오히려 지금 탄핵 얘기해주면 얘기해줄수록 히어로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셀럽을 뛰어넘어서 히어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우려가 있다. 오히려 그럼 탄핵 주장해주면 국민의힘은 땡큐네요? 뭐 우리 당이 그걸까지 주장할 수는 없지만 한동훈 개인으로 봐서 넌 아주 좋은 일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케이, 땡큐. 민주당이 탄핵론을 띄우자 국민의힘은 반대로 차출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장에 임명된 친윤계 박수영 의원, 이 한 장관이 차기 총선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바람을 드러냈습니다. 한 장관이 73년생입니다. 좀 X세대의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이 나와서 기존의 586, 소위 운동권 세력, 이 세대들을 좀 쫙 물리치는,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부상하는. 그리고 이분이 또 서울 출신이거든요. 셀럽이 돼 있기 때문에 등판만 하면 무슨 자리를 맡느냐 안 맡느냐를 떠나서 수도권 선거를 견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국민의힘 내에도 신중론이 있습니다. 이 한 장관의 차출을 거론하긴 아직 이르다는 겁니다. 지금 뭐 검수완박법 문제도 있고 하지만 한동훈 장관이 다뤄야 될 국정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상황에서 이제 과연 그럴 수 있을까는 좀 두고 봐야 될 문제 같고요. 내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건 지켜볼 일이고요. 차출론은 이 원론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다음 총선이 정부 여당의 정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느냐 마느냐의 중요한 시금석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 여당에서 이 충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역량 또 인적 풀들을 다 차출하는 것이 이제 선거의 원칙이죠.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원칙 논적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 자, 오늘은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줌인해봤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한 장관을 키워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을 텐데요. 그렇다고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고 잠자코 있자니 그것도 아쉬울 노릇입니다. 이래저래 이 딜레마에 빠진 꼴인데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민주당이 더 때려주길 바라는 한 장관의 속마음을 담은 노래로 대신하겠습니다. 뜨겁게 쥐져봐 절대 꼼짝 않고 나는 버텨낼 테니까 거세게 때려봐 네 손만 다칠 테니까. 네. 자, 박마커가 발췌 설명한 대로 국민의힘 그 일각에서 이제 한동훈 장관 총선 차출론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박수영 의원 이제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새로 이제 임명이 됐잖아요. 관련된 의견을 냈고, 다만 이제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는 얘기를 아까 박마카도 했고, 이준석 전 대표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너무 이르다는 그런 얘기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당내의 한동훈 장관 차출론에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아웃카운트 하나도 못 잡은 1회 말에 구원투수 올리자는 팀은 그냥 애초에 라인업을 잘못 짠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감독에 대한 충성도 같은 기준으로 선발을 내면 이런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금 내야 수비도 엉망일 테니 투수 하나 바꾸는 것에 큰 기대하지 말고 그냥 빨리 비가 와서 노게임 되는 정도만 기대하자면서 노게임 이후에 신기일전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뭐 노게임이 되라는 거는 지난 전당대회 결과를 무효로 하고 지도부를 다시 뽑자. 뭐 이런 좀 의견이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도 좀 드는데 친 이준석계라고 볼 수 있는 천하람 당협위원장은 역시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차출론은 이르다 이런 주장을 했죠. 네, 일단 뭐 이 신중론 쪽은 맞는데요. 이제 이 전 대표의 주장과는 결이 살짝 다릅니다. 이 천 위원장은 김기현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한동훈 차출론을 띄우는 건 김 대표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김기현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너무 지나치게 한동훈 장관 차출론을 띄우는 것은 저는 김기현 대표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김기현 대표가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 차출론을 너무 빠르게 띄우는 것은 저는 맞지 않은 면이 있다. 반면에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는 이 빨리 출마 여부에 대해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장관을 향해서 나오실 거면 빨리 결단을 하시고 지금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저는 한동훈 장관 강남에서도 분명히 소구력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만은 정말 큰 정치인으로 가는 길을 택하시려면 차라리 정말 중도 확장력이 필요한 강북의 한 지역구를 정해가지고 거기서 빨리 뛰신다면은 지금까지 조금 애매하다는 평가를 받는 중도 확장성에 있어서도 훨씬 더 좋은 훈련들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 당에서 최고 수준의 정치 지도자 반열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싸우러 오는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치할 생각이 있으면은 빨리 그만두고 뛰어드는 것이 맞다는 그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야당 탄핵론, 여당은 차출론, 때릴수록 커지는 한동훈 딜레마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부회의의 소통 시간 백반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짠! 네, 이게 뭘로 보이시나요? 오늘부터 산이나 하천 주변에서 보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너구리 같은 야생동물의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한 미끼 백신인데요. 어묵으로 만든 먹이 안에 백신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사람의 채취가 묻으면 야생동물들이 먹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발견하시더라도 절대 만드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나 고양이가 먹어도 유해하지는 않지만 야생동물을 위한 예방책인 만큼 반려견 산책 시에도 먹지 못하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소통 주제는 한동훈 총선 등판론, 여러분의 생각은입니다.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살펴본 댓글들부터 보겠습니다. 네, 먼저 GARU님, 한동훈은 절대로 구원투수가 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60, 70대와 주부층이 환호하게 만들고 결집하게 만들 수 있지만 20, 30대와 중도층의 소구력을 갖기 힘들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YOSE님, 지금 정치인들 중에 몇 %나 잘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한동훈 같은 사람이 더 많이 포진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 의원분들께서 방송을 보시면서 보내주시는 댓글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럭키룬님, 발언에 정치색이 짙던데 차라리 빨리 장관직을 내려놓고 정치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네요 라고 하셨고요. 청산별공님, 누구든 정치적인 자유가 있는 거니까 한동훈도 정치하고 싶으면 해야죠 라고 하셨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정 의원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남은 시간에도 댓글 많이 보내주시고요.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요 당직을 비명계 인사들로 대거 교체했죠. 다만 친명계인 조정식 사무총장은 자리를 그대로 지켰는데요. 비명계의 반발이 오늘 이어졌습니다. 공천 걱정이 아니라 방탄이 문제라며 조 사무총장이 방탄 프레임을 만드는 데 앞장서 왔다는 논리죠.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당직 개편을 단행했죠. 정책위 의장과 전략위원장 등 당 주요 요직에 비명계나 중립적인 인사들을 앉혔습니다. 다만 관심이 쏠렸던 사무총장은 그대로 유임을 시켰는데요. 이 대표와 보조를 맞춰온 당내 인사들은 통합과 탕평 인사다 높게 평가했죠. 사무총장이 이제 공천 실무에 깊이 개입하는 것은 사실인데요. 사실은 또 민주연구원장이나 새로 전략기획위원장 이런 분들의 역할도 매우 크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마누라 빼고 다 바꾼 것 같은 그런 결심을 한 것 같은데 조정식 총장까지 비명계를 했다면 당 대표는 완전히 바지저고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직책을 다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건 좀 너무 과도한 것 같고요. 사무총장이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이 공천 칼질이야 하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사무총장만 공천에 관여하는 건 아니고 가령 무슨 전략위원장이다 이런 등등이 다 공천에 관여하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다 좌지우지한다 이런 거는 조금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조정식 의원하고 저랑 같이 국회의원을 오래 해봐서 5선 중진이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조정식 총장이 절대 그렇게 흔들려서 공천 칼질을 할 사람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사무총장 자리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장제원 사무총장설로 시끄러웠죠. 공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을 듯합니다. 사무총장이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실무를 다 처리를 하거든요. 어떻게 중요한 역할이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다만 비명계에서도 공천을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조 사무총장의 교체를 요구하는 이유, 이른바 방탄에 앞장섰다는 겁니다. 사무총장이 일요일 날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검찰 수사를 비난하고 또 이 대표를 두둔하고 그런 일들을 수차례 했습니다. 방탄에 앞장을 쓴 거죠. 온몸을 던진 겁니다. 조정식 총장이 방탄 프레임 공고화에 기여를 해왔기 때문에 교체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뭐 공천이 무슨 문제입니까? 이재명 대표의 방탄정당 저렇게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는데 사무총장의 역할이 매우 컸었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고려치 않고 그대로 유임했다는 것은 어떤 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은 물론 당의 전체 기조도 변동이 없다. 국민의힘 기승전 방탄을 정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죠. 한일 정상회담 비판도 이 외교 문제를 자신들의 대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의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대장동과 김건희 여사 특검 요구도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만들고 있는 정쟁이 하나입니다. 심지어 의료 관련법 개정안까지도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로 향하는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방탄 목적 아닙니까? 이 방탄이란 딱지를 붙였습니다. 이 방탄 프레임을 뚫어야 민주당이 산다는 건데요. 총선 공천은 그 이후의 문제라는 겁니다. 비명계에선 이재명 대표의 용퇴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란 입장이죠. 지금 당면하고 있는 위기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이고 그를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거취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데 근본적인 해법은 이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뭐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니 그 뭐 끄집어 내리는 것도 안 되는 거고. 이 대표가 결단을 내리지 않고 있으니 그 대신 차선책으로 요구한 게 인적 쇄신이란 겁니다. 그동안에 방탄 이미지를 고착화하는 데 기여한 임명직, 지명직 전원이 좀 물러나라. 그래서 새로 교체된 당직자들이 그동안 더 씌워진 방탄 이미지를 뺏겨내고 사법 리스크와 당을 좀 분리시켜라.
조정식 사무총장뿐 아니라 지명직 최고위원인 서은숙 부산시당 위원장을 교체 대상으로 콕 찍기도 했는데요. 서 최고위원 역시 방탄 이미지 구축에 누구보다 앞장을 섰다는 겁니다. 오늘 역풍을 걱정해서 이 집회에 나오지 않은 민주당 인사들을 보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얼마나 이뻐하겠습니까? 정권 규탄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부산시당 소속 지방 의원들에게 불참 사유서까지 받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비명계 인사 반말, 친명계에선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 모습인데요. 큰 목소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비명계 목소리가 높아졌다라든지 또는 뭐 불만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들을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사실 보도에 인용되는 분들은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큰 다른 목소리가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이 대표가 인사를 단행한 이유,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대거 이탈표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다음엔 결과가 다를 거다 자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압도적으로 부결될 가능성이 크죠. 체포동의안이 또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 사정을 잘 아는 제가 볼 때는 당이 흔들릴 일은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글쎄요. 우연의 분석이 맞을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지난번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도 이런 예측을 내놨었습니다. 그럼 이탈표가 하나도 안 나올 거다 이렇게 보세요? 아니면 만약에 나온다고 저는 안 나온다고 봐요. 저는 다 부결표 던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대화를 나눠봤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어제 당직 개편 직후 비명계를 위해 인사를 단행한 건 아니란 입장을 밝혔죠. 큰 폭의 당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의원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라고 생각하실까요? 당직을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겠죠. 비명계는 아니더라도 국민들은 만족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당직 개편으로 변화된 민주당의 모습, 결국 국민들이 판단할 듯 싶습니다. 민주당이 얼마나 바뀌느냐, 이른바 개딸 문제도 바로미터로 떠올랐죠. 친명계에선 개딸의 악의적인 프레임이 씌워져 있다 항변을 했는데요. 개딸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은 일부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자꾸만 민주당을 공격하는 프레임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을 뭔가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이고 무지성적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폄훼하는 용도로 쓰고 있는데. 비명계의 입장은 전혀 다르죠. 프레임이 아니라 실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란 겁니다. 김남국 의원 본인이 당해보지 않았으면 함부로 말하지 말라 쏘아붙였습니다. 분명히 폭력적인 가해행위가 있는 건 현실이고 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집단 린치 공격을 하는 것도 사실이고 본인이 당해보지 않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할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명계로 이번에 새로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이 됐죠. 송갑석 최고위원은 개딸이 진짜 프레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당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요구를 했습니다. 개딸 중에 아주 일부인지 뭐 개딸이 아닌 사람 중에 일부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가려내고 분별해내기 위해서라도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당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당의 이미지를 철저하게 실추시키고 있죠. 그래서 과감하게 저는 뭐 출당 조치까지도 과감하게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현 민주당 지도부 친명계가 대부분이죠. 과연 송 최고위원의 주장을 받아줄까 싶습니다. 당장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세비에는 욕값도 포함이 돼 있다. 그 욕먹는 것을 너무 고깝게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혹시 국회의원이 나는 잘못한 게 없는지 왜 저분들이 저러는지 한번 돌아보는 계기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대표적인 팬덤 정치론자로 통합니다. 자신의 저서에 유권자의 최고 단위 정치 행위는 팬클럽이다. 이런 제목의 글까지 썼었죠. 과거엔 극렬 문파, 지금은 개딸과 호흡을 맞추고 있다는 점도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동지라면 멈추고 제지해달라 개딸들에게 당부의 메시지를 수차례 냈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나도 손절한다더라면서 통제가 잘 안 된다는 뉘앙스도 풍겼는데요. 개딸, 어찌됐든 이 대표의 핵심 지지층이죠. 이 대표가 과연 당 차원의 징계까지 나설지는 의문입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부 개딸의 행태들, 사실 원조는 극렬 문파죠. 수박이라고 조롱을 당하는 비명계 의원 상당수가 당시 극렬 문파를 옹호하던 친문계라는 사실, 한마디로 아이러니한데요. 양념이라고 치부했던 행동들, 결국 당의 도구로 남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정치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저는 우리 경쟁을 더 이렇게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개딸 현상, 양아들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긴 한데 저는 이게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새로운 정치 행태라고 생각해요. 자, 좋습니다.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여러 가지 또 다른 속보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른바 쌍특검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50억 클럽 특검법,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이달 안에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인데 오늘 정의당 쪽에 구체적인 제안을 던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정의당도 이 50억 클럽 특검법, 또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모두 발의해 놓은 상태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으로 하고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으로 신속 처리 안건을 지정하자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검법을 하나씩 이제 주고받자는 게 이제 민주당의 제안인데 민주당과 정의당이 발의했던 그 두 개의 특검법 어떤 점이 다른 거예요? 네, 특검의 이 수사 대상과 누가 특검을 추천하느냐가 다른데요. 특히 특검의 후보자 추천 문제를 놓고 양당의 입장이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양 특검 모두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추천을 하도록 했는데요. 현재 국회 내 교섭단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뿐이죠. 다시 말해 이 대통령이 없는 교섭단체니까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겠다는 겁니다. 반면 정의당은 이 50억 클럽 특검은 비교섭단체로 또 김 여사 특검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이 추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이제 좀 밀어붙이겠다는 아마 그런 생각으로 보이는데 일단 정의당이 내놓은 50억 클럽 특검안은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씩 주고받자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그 비교섭단체가 특검을 추진하도록 지금 유채커 설명대로 그렇게 허용을 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자당 소속 정직 지방의원이 50억 클럽에 연루됐음에도 반성은 고사하고 특검 추천권만 고집해 특검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민주당이 정의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한 발 물러선 겁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제기하는 특검 후보 추천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인 만큼 정의당도 이 제안을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이달이라고 하면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제 정의당의 입장이 중요하잖아요. 정의당은 민주당의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아직 뭐 내부 논의가 좀 진행 중인데요. 내일 의원총회에서 이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동안 이제 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은 별개라는 입장을 취해 왔었죠. 여기에 이 신속 처리 안건 지정보다는 법사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었습니다. 때문에 정의당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내일 의총 결과를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경우에 따라선 오는 30일 이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만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의당의 내일 의총 결과가 상당히 또 중요한 분수령이 되겠네요. 관련된 속보 저희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채커나 유 실장이나 둘 중에 하나 맡길게요. 두 명 중에 한 명한테. 자,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리 지킨 친명 조정식 사무총장, 비명계 공천 걱정 방탄이 문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정치부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유채커가 관심이 많이 보이는 것 같던데. 그럼 유채커가 해요. 네.